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어제 함께했던 우리 에이스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 숨겨진 고수분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두 분은 프로그램에서 뵙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고수의 냄새가 좀 납니까? 엄청납니다. 납니까? 네. 또 매경은 워낙 저보다 오래 계셨지만은 우리 프로그램은 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부장님과 우리 본부장님의 궁합을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급등했던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 전망 그리고 오늘 이슈가 있었던 히토류 관련주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밤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급등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고용이나 소비도 조금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율이 이제 1,300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장님, 환율이 이대로 우상향을 이어나갈까요? 일단 1,300원 오늘 장중에 좀 넘기는 했지만은 일단 거기가 저항선이 될 것 같고요. 네. 환율이 이제 저점이 한 1,217원에서 좀 거의 가파르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거의 2주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코스피가 이제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 10% 정도 고점 올라왔는데 이 환율 속도가 더 앞질러는 바람에 지금 외국인들이 연초에 9조 정도 그 순매수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금융 이후에 최대 순매수인데 이게 거의 다 그 환손실로 인해서 사실상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좀 더 내려줘야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환율이 급등했던 이유 자체가 이제 생산자 물가 그 지표가 이제 어제 그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죠. 예상치 5.4를 또 넘어갔고요. 6.0 나왔고, 그 전월 대비해서도 0.7, 0.4 컨센을 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미국 장돌에서 요것 때문에 이제 기술주 유저 조정받고 우리도 이제 조정을 받았죠. 특히 이제 전월 대비해서 상승률이 지금 지난 작년 6월 이후로 최대 폭이었던 것들이 어제 이제 그 달러 강세를 또 영향 좀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지표도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그 경기가 연착륙을 한다던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무착륙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에서 최근에는 다시 이제 금리라든가 좀 달러 강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시나리오와 약간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지금 한 3.5에서는 금리 인상을 멈출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지금 미국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게 금리 갭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도 좀 따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금융시장에는 이렇게 좋은 측면은 아닌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약간 강하고 환율도 올라감에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참 낯선 환경인데 이게 아마 이거 환율이 올라감에 불구하고 오늘은 물론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 이례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게 지금 현 정부가 지금 특히 이제 환율 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해서 좀 진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 있다고 좀 보여지는 것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자체들 보면은 삼성전자는 오늘 좀 팔았지만 전체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자동차도 사죠. 그리고 배터리 쪽도 2차 전지 쪽도 매수를 많이 들어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그 2차 전지 쪽의 그 상위 시가총액이 거의 30조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좀 집중돼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군들의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가 집중된 것들은 단순히 이제 지금 12개월 포워드 PR이 한 13.5배 이렇게 부담이 되는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을 잡는 것들은 MSCI 선진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시장이 조정받더라도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겁을 낼 구간은 아니고 다만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박스권 2,500을 상단으로 하고 종목 장세는 이어질 거라고 봐서 오늘도 보면은 장이 안 좋아도 그동안 또 안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는 또 급등세가 또 나타난 것 보면은 분명히 종목 장세니까 환율은 1,300원 정도가 상당히 저항이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선 제한을 벗고 좀 다음 주 정도에는 좀
그 환율이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1,300원을 상단으로 보셨어요. 오늘 뭐 환율 상승을 부추긴 게 아무래도 어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이잖아요. 네. 이 두 명이나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명의 총재들은 뭐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들을 조금 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도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환호하고 있는 거는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게 됐고, 조금 그래도 우행하는 지표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게 2%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상승시키겠다라는 발언 자체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CPI 지표라든지 PCE 지표가 7개월째 우하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랑 교차점이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분보다 이제 기준금리분이 높아지게 되니 이러면 터미널 레이트 이후에 금리 인하까지도 사실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퍼져나가면서 네. 사실 좀 이번 증시의 단기 랠리가 또 뿜어져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PPI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네. 지금 이제 소매 판매도 엄청나게 좀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는 살아있는 상황이고, 또 실업 청구 건수 보시더라도 예상치보다 또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고 20만이 하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강력한 고용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3.4% 실업률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완전 고용은 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4%대로 좀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실업률 자체가 3%대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과 노동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노랜딩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네. 경제 성장률이 이 착륙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침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금리는 조금 더 강력하게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환율의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2100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뭐 3월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고 좀 터미널 레이트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5월 달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시기가 끝나는 것 자체가 늦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바라는 뭐 터미널 레이트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표들을 확인할 때까지는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단기 박스권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의 지표에 따라서 충분히 인플레이션율이 더 하락하는 기조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에서 지금 연준의 긴축 강도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졌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분위기가 좀 확 달라졌습니다. 미국 금리 빅스텝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중이죠. 최근에 이제 뭐 50bp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제 기술주의 조정이 이제 특히 오늘 나왔죠. 오늘 네. 나왔는데 이제 연준이 지금 그 5%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3월 달에 네. 이제 25p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단이 이제 5.0이 되는데 그걸 초과할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상단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5.5까지도 전망이 나오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여전 저는 5%가 이제 상단이라고 좀 보고 네. 있고, 그 3월 달 25p가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금리가 이제 3%대부터 계속 주장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연준이 이제 그 5% 이상 금리를 올렸을 때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미국의 이제 연간 예산의 30% 정도를 지금 그 이자로 감당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그 5% 넘어가면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감내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른 나라들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미국만 그 일본 같은 경우가 다치게 되면은 결국 미국 그 채권 시장도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미국이 다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건데, 다만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눌러야 됩니다. 그 네.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 고용도 잡아야 되지만은 그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산 시장 좀 누를 필요는 지금 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연준의 블러핑이라는 얘기는 거의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수준까지 거의 지금 연준을 조롱하는 수준까지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강하게 지금 말할 수밖에 없을 건데 저는 이번 3월달 25bp 정도가 그 금리 인상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아직도 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종 금리를 5%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데 사실 하루 만에 이 빅스텝에 대한 확률이 18% 넘게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베이비하고 빅 어느 쪽으로 전망하십니까? 저도 베이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급격하게 지금 빅스텝으로 갈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전히 좀 불안한 거는 네. 사실 작년 10월부터는 주택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이 다시 좀 화랑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전 거래일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주택집 수요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PC라든지 뭐 CPI 같은 경우에 주택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인플레이션율 지표에 대한 고착화, 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고착화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변동성을 봐야 되거든요. 시중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빅스텝 쪽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베이비 스텝 이후에 각종 지표들을 조금 더 체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에 대한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지 아니면 뭐 금리를 동결을 하더라도 발언을 좀 매파적으로 하게 될지 어느 쪽으로 조금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그 동결이 이제 가장 우세하긴 한데 그렇죠. 이제 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네. 그 미국 그 상황을 좀 먼저 볼긴 할 텐데 금리 일단 동결 쪽으로 좀 무게를 좀 잡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그 이창용 총재가 어떻게 좀 그 코멘트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한국은행 총재가 워낙 좀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뭐 예측하기보다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알아서 잘 대처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사실 엔, 유로, 위안화가 지금 다들 약세로 가는데 뭐 우리만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금리를 동결을 하지 않을까 또 뭐 인상하지 않을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뭐 동결 쪽이 일단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좀 발언은 상단을 열어놓는 발언들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동결을 하고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금리 차가 1.5% 2000년대 이후로 또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퍼센테이지 차이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리긴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는 계속적으로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이 워낙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체크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는 저는 동결 쪽으로의 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의견이 조금 비슷하셨던 것 같습니다. 연준 FOMC에서는 0.25% 인상 그리고 한은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환율 상향 저희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히토류 관련한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기술 수출 금지 제한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에 맞서는 조치인데 뭐 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도 그렇지만 불똥이 튀게 된 거잖아요. 더 우려되는 거는 지금 기술 수출에서 나아가서 히토류 자체를 좀 전면적으로 수출 금지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던데 어떤가요? 뭐 당연히 있죠. 뭐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사실 뭐 지겹도록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은 미중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뭐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히토류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또 기술적인 부분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히토류 자체에서는 약 60%의 점유율 그리고 가공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90% 정도까지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히토류 자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생산을 많은 나라에서 안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은 점유율을 좀 차지하게 됐었던 과거 이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다른 나라에서 뭐 생산하겠다 해서 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이런 히토류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끼리 협력하는 것들은 뭐 최근 2년간의 그런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중국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따른 뭐 부담감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흐름 자체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러한 공급적인 부분을 단기간에 뭔가 한 번에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있어서 거기에 따른 뭐 이제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기다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국가에 전체적으로는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오늘 히토류 관련주는 강세였어요. 사실 미중 갈등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국가가 우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러한 히토류 관련주의 좀 강한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히토류 관련 종목들 중에서 네. 그 시세를 끝까지 유지했던 종목군들은 사실 시장에 그 상관없이 개별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입니다. 시가총이 좀 작고 뭐 유니언이라든가 유니언 머티리얼즈 그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은 그 노바텍 같은 경우 오히려 주가 빠졌죠. 오늘 뭐 한 9%대 강세 나왔다가 오히려 이제 장중에 이제 하락폭을 키웠다가 네. 낙폭을 축소하는 정도였고, 그러니까 시장의 정상적인 움직임에 같이 가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차익이 나왔고요. 오히려 테마성 종목들이 시가총이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거는 이런 말 그대로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는 약간 테마성으로 반응을 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그 좀 제 주목해볼 내용 중에 네. 보면은 그 수출 금지 항목에 보면은 네오디뮴 그 철 붕소, 세니움 그 자성체 그 제조 기술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오디뮴 자석, 그러니까 그 연구 자석을 만드는 그 소재인데 이 관련된 기술을 좀 제한을 했다는 것들이 이게 이제 보통 이 네오디뮴 자석, 뭐 차폐 자석이라도 많이들 하는데 이게 보통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장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로봇, 특히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좀 제한을 했던 것들이 요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걸 정말 그 광물 자체를 수출 금지하게 되게 되면은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반도체, 뭐 전투기까지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전반적인 피해는 되겠지만 지금 그 시토류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라 그 제조 기술이라든가 정제 가공 이런 기술을 그 금지를 했던 것이고, 저는 그 중국이 지금 최근에 미국이 그 핵심 광물 클럽이라 그래서 네. 중국과 이제 그 러시아를 배제하는 그 특히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광물을 이제 그 EU라든가 그 G7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연합을 만들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 대항하는 요소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시토류의 무게화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몇 년 전부터 대두가 됐던 거고, 이런 뭐 미중 무역부터 해서 중국이 뭐 특히 일본한테 쓰던 무기 중에 하나였고요. 네. 이게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시토류 자체를 그 금지하는 그러니까 수출을 금지하는 것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일단은 상징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나라가 이제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런 기술 유출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전략자산 4대 전략자산 중에 히토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그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그리고 이제 히토류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래서 이제 이거를 직접 생산을 하려고 위해서 지원금 같은 것도 지원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시간이 걸리고 또 중국이 이를 직접 수출 규제할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중국 리오프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화되기는 당장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이민경님께서 히토류 더 갈까요? 세영하나님이라고 여쭤보셨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갈 거라고 전망을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좀 토스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종목들 더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짧을 겁니다. 아, 네, 단기 항상 테마로, 그랬어요. 네, 항상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음 거래부터 쫓아가시기에는 상당 부분 좀 부담이 되실 겁니다. 히토류는 뭐 길게 가는 경우 정말 드물게 뭐 한 일주 이상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굉장히 짧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정말 차익이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네. 후발로는 웬만하시면 좀 접근 안 하셨으면 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테마로만 접근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안에서 점검을 해봐야 될 이슈, 환율 상황과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다음으로 종목 3가지도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을 비롯해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오늘 SM 관련해서 매각 이슈가 나왔던 키스트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이 북미 지역에서 리튬을 대규모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북미에서 리튬을 직접 확보한 게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제는 IRA 규제 없이 미국에 좀 직접적으로 리튬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뉴스에서 좀 잘 찾아보시면 네. 뭐 리포트도 나와 있는데 이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제 생산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 이제 IRA 법안에서도 사실 원자재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가 갈리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각은 분명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주력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원재료 공급처가 중국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으로의 좀 가능성을 열어놓는 부분으로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네. 지분까지 받아오는 부분으로 계약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조금 더 조달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빠졌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조정들이 나오고 있었고 오늘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은 좀 양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특히나 좀 최근에 강력하게 담아줬었던 사모펀드가 전거래일에 좀 담았었던 부분에서의 좀 다 던지는 물량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본업적인 부분이죠. 뭐 석유화학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업황에 대한 개선 흐름들이 뭐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빠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조금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결과치들을 좀 보는 것들까지 조금 염두를 하시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간략하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리튬 관련주들 미래나노텍, 코스모화학,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상승이 나왔는데 LG화학만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관련한 종목들 지금 눈여겨봐도 될지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하락폭이 컸던 sek터는 다 양극재 종목들이고요. 네. 그동안 시세가 굉장히 강했고 에코프로랑 뭐 포스코케미칼 또 코스모 신소재도 비롯해서 뭐 LNF,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예. 신고가가 갔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CRMA 유럽의 CRMA 14일 날 이제 발표된다는 이 내용이 발표 이후에 이제 에코프로부터 해서 폐배터리, 양극재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소재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런 뭐 나노 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강했던 것들은 이 CRM의 영향을 좀 분명히 받았는데 워낙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양극재 종목들에서 전반적으로 차익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시작점은 이제 에코프로 쪽에서 이제 그 일부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 3% 빠지고 오늘 이제 일부 차익률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뭐 아예 5일선도 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양극재 쪽도 LG화학도 오늘 5일선 정도 선에서 마무리됐거든요. 네. 다 이제 그래서 그냥 어저께 급등한 거에 대한 일부 좀 되돌림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2027년까지 양극재 캐파가 34만 톤인데 거의 뭐 국내에서도 그 탑3 안에 들어가는 정도고 기술력으로 보게 되면 양극재 쪽에서는 LG화학과 에코프로 BM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LNF라든 코스모 신소재보다 그 기술력이 훨씬 높고요. 국내에서는 그 LG화학의 기술력을 에코프로 BM 외에는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동사 같은 경우가 전지 소재 부분 쪽이 이제 2026년까지 연평균 매출이 40% 성장이 예상이 좀 되고 네. 특히 이제 여기 양극재 매출 같은 경우도 연평균 30% 이상의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동사가 향후에는 이 전지 소재 부분의 그 영업 이익 비중이 50%가 넘어가고 그 양극재 기업으로의 밸류를 받게 되는 순간에는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뭐 그 내년도 기준으로 퍼가 한 13배 정도니까 양극재 밸류 받는 순간에 완전히 주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네. 하이니켈 그 제품 비중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작년에 20% 정도였는데 80%까지 좀 확대가 예상이 좀 되고요. 동사가 다들 모르시겠지만은 양극재 외에도 지금 전지 소재 쪽에 2차 전지 들어가는 바인딩이라든가 뭐 CNT 도전제 갈등 소재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지금 그 어떤 이런 소재 광물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광물을 만드는 기업이 LG화학이고 또 태양광용 POE 같은 경우도 이제 증설 들어가는데 올해와 내년까지 10만 톤 추가해서 38만 톤 캐파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2위 캐파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의 소재도 동사가 전 세계 2위 정도의 수준이 있다고
보면은 아마 이 소재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향후에는 한 2025년도 정도 되면은 완전 바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회사도 바뀌게 되니까 네. 그래서 LG와 같은 경우는 접근하실 때는 어떤 단기적인 희세보다 덩치도 워낙 크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좀 긴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뭐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 메이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상승도 이어나가고 있더라고요. 뭐 오늘도 급등은 했는데 뚜렷한 뉴스는 안 나왔거든요. 뭐 그 전에 이슈가 나왔던 뭐 재건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걸까요? 뭐 재건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일단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인프라 투자 또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 중국에 대한 좀 매출 비중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 물량들이 이제 조금 뭐 북미라든지 기타 지역으로 좀 확대되는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전거래일에 유엔에서 결의안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에 대한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 건설기계들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같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리에 대한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아시아의 거점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확대 기조들을 보이겠다라는 건데 결국엔 그거는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간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최근에 엔진 쪽에 대한 비중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실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방산 쪽에 대한 엔진 비중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 앞으로의 좀 실적 개선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또 건설기계 쪽이 원자재를 채굴하는 데도 상당 부분 많이 이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업황 개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세 그리고 이제 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기업들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진출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하던데 일단 전고점을 좀 깔끔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좀 이어갈지 아니면은 뭐 2등으로 움직였던 두산마켓이나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을 좀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종고점을 돌파는 했는데 곧바로 이제 매물대 또 바로 들어갑니다. 9,500원, 600원부터는 매물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동사가 이제 회사에서 제시한 그 경영계획서를 보면은 올해 이제 매출을 5조 2천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한 9%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한 0.5% 올려서 7.4%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적정 시가총액을 동사 타겟 그 영업이익 배에서 한 5배 정도를 본다고 하면은 얼추 왔거든요. 한 2조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네. 2조 1조 한 7천억, 8천억 정도 되니까 업사이드가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작년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그 재건 관련 이슈로 그리고 그 현대 롯데면 이제 폴란드한 그 K2 전차 수출 쪽에 그 엔진 공급하면서 좀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올해 동사의 이제 기대감은 뭐냐면 바로 이제 북미 쪽에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거든요.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중국 쪽에 그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건설사들한테 그 금융주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건설 장비 발주된 기대감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올해 5월 달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료 그 엔데믹으로 들어가니까 그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미국 쪽의 모멘텀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여기서 뭐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그 주가 상승을 보시면서 꺾일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그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 그 추세 대 하단 이런 식으로 하단 상단 잡아놓고 하단에 왔을 때 보시는 매수하시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업사이드가 많이 남지는 않았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최대한 눌러서 사야 한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의 고수분들과 함께 오늘 시장의 핫한 이슈를 모조리 파헤쳐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